자, 지방직 교육청 문제는 또 어떤지, 우리 같은 날짜에 시험을 봤지만 이 교육청과 그리고 지방직 일반 우리 계열의 시험은 출제 주간이 달라요. 그래서 교육청은 각 시도 교육청이 돌아가면서 시험을 내고, 반면에 지방직 시험은 각 시도 지방직 일반 시험센터에서 내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다릅니다. 반면에 같은 직렬의 사람들이 시험을, 즉 다른 직렬의 사람들이 시험을 볼 때는, 예를 들어 지방직 안에서 우리가 보건직 또 행정직 이렇게 볼 때는 그 시험 문제는 똑같고, 대신 교육청과 우리 지방직은 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9급 교육청, 교육청은 9급과 7급을 같은 날 보기 때문에 7급 문제가 있고 9급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과는 9급 문제를 다뤄봅니다. 그리고 7급 문제는 국어 옆에 한문이라고 써 있는 거, 한문 포함이라고 써 있으면 그건 7급 문제고, 그냥 국어라고만 나오면 그건 9급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9급 교육청 문제 A형 1번 보죠. 자,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교육청 문제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국어 지식 문제 10문제가, 그리고 나머지 10문제는 독해 문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요. 아까 우리 지방직 문제에서 독해 문제는 시가 하나도 없었죠. 그죠? 그런데 이 교육청은 반드시 시를 꼭 냅니다. 그래서 시가 들어있다는 것만 다르고 독해의 유형은 같습니다. 자, 그럼 보죠. 1번.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색과 다른 거 됐습니다. 먼저 믿을만하다 할 때 만하다는, 만 그 자체는 의존명사지만 뒤에 하다가 붙으면 용언이죠. 또 그 밑에 볼까 싶어 할 때 싶다도 역시 보조 용언이죠. 그리고 품사는 둘 다 효용사고요. 또 그 밑에 그는 말이 많기는 하지만 하고 이 인용할 때 하다, 뭐뭐 하기는 하다 할 때 이 하다도 역시 효용사입니다. 그런데 묻지 않는다 할 때의 않다는 분명히 보조용언인데, 스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죠.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못하다, 이런 걸 우리가 부정의 보조용언이라고 했어. 이 부정의 보조용언은 품사가 뭘 따라간다? 뭘 따라간다? 본용언을 따라간다. 앞에 동사면 얘도 동사, 앞에가 효용사면 얘도 효용사. 이해돼요? 그래서 부정의 보조용언 뭐뭐 하지 않다와 뭐뭐 하지 못하다는 앞에 본용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만하다, 쉽다, 하지만 이런 보조용언들은 그 자체에 니은다가 가능한지로 동사인지 효용사인지 구별했다면, 이 뭐뭐 하지 않고는 이 자체가 아니라 앞에 묻다가 품사가 뭐냐 이거죠. 묻다는 품사가 뭐야? 동사. 그러므로 뭐뭐 하지 않다도 보조 동사죠. 그러므로 나머지 1, 2, 3은 모두 효용사인데 4번만 동사이므로 정답 몇 번? 4번. 2번. 밑줄 친 부분의 보기의 기억과 같은 구성 방식 그랬어요. 그러면 사무실로 오래라는 말은 뭐의 준말이야? 오라고 해. 그럼 아래에서도 뭘 찾으면 돼? 뭐뭐라고 해 라는 말의 준말을 찾으면 되죠. 이해돼요? 따라서 우리 이제 그만 갈래 할 때는 가려고 해가 아니죠? 갈래 하고 그냥 의문형 의미가 온 거고, 2번도 아주 유언인데 왜 이렇게 덥대 하고 말할 때에는 뭐뭐라고 해라는 의미가 아니죠. 반면에 3번에 동생의 말을 언니에게 전달하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재, 이건 무슨 뜻이야? 돌아가자고 해. 따라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푸는 거야. 문법적인 용어는 공부할 때는 즉 그런 용어들로 설명을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그런 거 떠올리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냥 감각적으로 하라고. 알겠어요? 형태소 분석도 필요 없고, 즉 감각적으로 오래라는 건 오라고 해. 그럼 아래에서도 뭐 찾으면 돼? 뭐뭐라고 해. 이러면 풀리는 거야. 4번. 그 영화 별로 재미없대. 이때는 자기 경험을 말하는 어미 대가 쓰인 거죠. 3번. 밑줄 친 말이 어법에 맞는 것만 고르래. 우리 다 공부한 거지. 그리고 스님이 강조했던 거고. 오실런지요라는 어미는 없지. 뭐가 있지?
리을 는지요가 있죠. 따라서 오실 는지요 틀렸죠. 다음 통틀어 맞죠? 통틀어가 아니고 뭐야? 통틀어. 여러 번 출제된 거야. 그리고 예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라고 배웠어? 아니요. 강조한 거 기억나? 예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야? 아니요. 아니오는 뭐의 반대말? 이오의 반대말. 이다의 반대가 아니오고 예의 반대는 아니요지. 그럼 디귿도 틀렸죠. 그럼 답은 몇 번? 4번 쓰고 나와야지. 이해돼? 수도꼭지를 잠가주세요. 아까 우리 지방행정직에도 나왔던 문제지? 잠가. 따라서 3번의 정답은 4번. 4번. 발음 문제를 냈네요. 이렇게 골고루 내다 보니까 이 교육청 문제는 10문제가 국어 지식 문제가 된 거야. 골고루 내고 있죠. 자, 발음은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자연스럽게 발음하고 그리고 맞나 틀리나 보라고 그랬어. 마음의 또는 마음에 둘 다 되지? 왜냐면 조사의는 의로도 발음되고 뭐로도 발음돼? 애로도 발음돼. 따라서 마음의, 마음에 둘 다 되죠. 마음의 또는 마음에 맞습니다. 이 관형격 조사 의는 의와 애 모두 발음되죠. 다음 스처 스님이 강조했지? 저쩌처는 발음 안 된다. 그죠? 저쩌처는 발음 안 된다. 대신 뭐로 발음된다? 저쩌처 단모음으로 발음된다고 했지. 따라서 스처 할 때 어모음 맞죠? 다음 읽는다 틀렸네요. 정답 몇 번? 3번. 뭐라고 발음해야지? 리을 리을로. 스님이 강조했지? 리을과 니은은 절대 따로 발음되지 않는다. 기억나요? 따라서 리을 리을로 정답은 3번. 되어라는 말은 두 가지 발음 모두 되지? 되어 표기 그대로 되어 그래도 되고 또는 이중모음 여로 되어 이런 단어 4개 있지? 되어, 피어, 이어, 아니요. 기억납니까? 다음 5번 문제. 적어도 이 국어 지식 문제는 배운 게 기억나야 돼. 알겠어요? 독해는 배운 거 떠올리려고 하지 마. 그냥 읽고 스스로 해. 그러나 이 문법 문제는 배운 대로 해야지. 자, 밑줄 친 부분을 설명한 가라 중 틀린 것만을 모두 골라라. 무슨 말이냐면 문장이 틀린 걸 찾는 게 아니라 설명이 틀린 걸 찾는 거야. 이해돼요? 자, 가에서 기억의 커녕은 앞말을 지정하며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의존명사 틀렸지? 우리 오전에도 공부했죠? 커녕은 뭐라고? 보조사. 조사야. 그래서 무조건 붙였어야지. 밥은커녕 붙여야지. 가가 틀렸네. 다음 니은의 씨는 성씨 중에 김씨가 가장 많다 할 때의 씨는 인명에서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그 성씨 자체의 뜻을 전미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맞나요? 예. 씨가 언제 띄어 쓴다고? 호칭어나 지칭어일 땐 띄어 쓰고 씨는 성씨를 소개할 때 그리고 가문을 소개할 때는 붙여 쓰는 전미사죠. 따라 니은은 맞죠. 나는 맞는 설명이죠? 이해돼요? 그럼 답은 몇 번? 4번 쓰고 나와야지. 여기서 답이 나와야지. 알겠어요? 그리고 정확히 풀었으니까 나머지 안 보고 나왔어야죠. 알겠어요? 다음 4번에 디귿의 대는 의존명사이니까 띄어 쓴다. 잘 부르는데 춤은 잘 못 춰 그랬을 때 이때의 대는 어미로서 잘 부른다. 그런데 춤은 잘 못 춘다. 그런 대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때 그런 대로 바꿀 수 있는 니은대는 뭐야? 어미죠. 얘가 의존명사가 아닌 건 애를 넣어도 어색하고 가를 넣어도 어색하고 격조사를 넣으면 매끄러워야 대가 의존명사인데 넣으면 어색하고 그럼 어미 니은대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한다. 그런데 이런 뜻이야. 다음 리을번. 리을의 하고는 직접 인용의 조사로 틀렸지? 직접 인용의 조사는 뭐야? 라고고. 라고라는 조사는 직접 인용에 붙이는 거고 반면에 하다는 동사야. 그러므로 인용문을 나타내는 동사하고는 반드시 띄었어야죠. 다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다 설명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6번. 보기에 기역, 리을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연결한 거. 사동문을 설명하고 있네요. 사동문은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걸 표현한 문장이다. 국어의 사동문은 주어의 직접적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고 주어의 간접적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것과 같이 직접적 행위와 간접적 행위를 모두 나타내는 중의성이 있는 건 전미사를 넣는 사동문이죠. 이해돼요?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건 뭐야? 가죠. 형은 동생에게 밥을 먹였다면 직접 먹였는지 아니면 밥을 먹으라고 시켰는지 따라서 이렇게 전미사 이를 넣는 건 직접사동, 간접사동의 즉 두 가지 의미를 갖죠. 문법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지난달에 공부한 거야. 자, 다음. 그리고 니은과 같이 주어의 간접적 행위만 나타낸다. 즉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나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보조사, 보조용은 뭐뭐하게 하다로 표현하면 그때는 간접적 의미만 쓰이는 거죠. 다음. 한편 부정문은 디귿과 같이 단순 부정 혹은 의지 부정. 우리 부정문에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있는데 의지 부정은 안 부정문이야 못 부정문이야 안 부정문이고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부정은 뭐야? 못 부정문이니까 다 알아. 그대로 얘를 넣으면 되죠. 정답 몇 번? 1번. 다음 7번.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풀면은. 뭐냐면 별거 아닌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끼워 넣어야 되거든. 자,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따가와 또 하나는 뭐야? 이따가죠. 이걸 구별하는 문제야. 자, 기억은 이따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말이나 상태로 바뀌는 다가가 결합된 거다.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이 이따가죠. 이해돼요? 이시라는 말에 다가가 결합된 거라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나에서 커피는 이따가 밥 먹고 나서 마시자 할 때 이따가는 뭘 써야 돼? 요 소리 나는 대로 이따가를. 그리고 그 밑에 비가 내리니까 여기에 좀 더 있다가 출발하는 게 어때? 할 때 비읍에 있다가는 뭘 써야 돼? 요 있다가를 써야지.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있다가는 뭘 써야 돼요? 있다가 하는 비읍과 같은 있다가를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과 비읍이 있다가를 쓰고. 다음. 니은은 조금 지난 뒤의 뜻이니까 뭐야? 요 있다가를 써야죠. 그리고 니은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니은에 해당되는 게 뭐야? 미음이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디귿은 리을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있다의 뜻과 더 멀어짐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럼 디귿에 들어갈 있다가는 뭐예요? 요 앞에 거죠. 이해돼요? 그럼 니은, 디귿, 미음이 하나고 그리고 기역, 리을, 비읍이 하나죠.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죠. 됐죠? 다음. 어떤 애들은 이거 이렇게 풀면 이런 문제였나도 모르는 당황해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8번.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얘가 모두 올바른 거. 뭐 물어보는 거야? 음운 변동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기역 없던 음소가 첨가되는 현상. 즉 기역에 들어갈 얘는 첨가가 나와야 돼. 이해돼? 그럼 답은 뭐밖에 안 돼? 2번 아니면 3번밖에. 이해돼요? 왜? 된소리 대기는 이제 첨가가 아니고 교체라고 했으니까.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니은번. 두 음소나 음절이 하나의 음소나 음절로 줄어드는 거야. 둘 다 없어지고 하나로 줄어들면 뭐라고? 축약. 그런데 조은은 탈락이 일어났고 이견은 축약이 일어났으니까 답은 몇 번? 3번. 디귿번. 인접한 두 음소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영향을 받아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를 바뀌는 거 뭐야? 동화. 그래서 해돋이, 국외음 하나, 국민, 비음 하나 모두 동화야. 결국
축약과 탈락을 구별하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지. 그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면서도 많이 질문하던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출제하는 사람은 결국 축약과 탈락을 구별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거야. 만약에 탈락을 설명하는 표현이라면 뭐라고 썼겠어? 서로 인접한 두 개의 의문 중 하나가 탈락하는 거하고 탈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음절로 줄었다고 했으니까 축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알겠죠? 정답은 3번. 9번은 외래어야. 다른 거 없어. 외우라고 한 것만 가지고 해. 이해돼? 그러면 팸플릿 맞지? 그럼 무조건 팸플릿 들어가야 돼. 이해돼요? 그리고 어디 갔어? 스케일링. 그죠? 결국 니은이 들어가는 건 2번과 3번인데 우리가 레크레이션이 틀렸다는 걸 알겠지? 레크레이션이 아니고 뭐예요? 레크리에이션. 그러면 리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답이 되는 건 뭐야? 2번밖에 없지. 이렇게 풀면 돼요. 이해돼요? 팸플릿과 레크리에이션만 정확히 알면 이 문제는 풀리는 거야. 자, 기억. 카탈로그가 아니라 뭐야? 카탈로그. 그리고 팸플릿 맞고 배드민턴이 아니라 뭐야? 배드민턴. 그리고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공부를 1년간 했는데 레크리에이션을 못 들어봤다 그러면 공부 헛했죠.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거 외래요. 거기에 예외적으로 나온 거 없습니다. 다 나오는 거야. 따라서 공부했던 걸로 풀면 돼. 이해돼요? 자, 스케일링 맞고요. 그리고 렌트가 아니라 뭐야? 렌터카즈. 10번.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거. 1번 딱 보자마자 어떻게와 어떻게 구별하는구나. 중간에 오는 거는 어떻게. 그리고 맨 끝에 오는 것은 뭐야? 어떻게. 정답은 1번이군.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중간에 오는 게 뭐야? 어떻게. 문장 맨 끝에 오는 게 어떻게. 다음 2번. 새빵 맞죠? 근데 전새빵은 둘 다 한자어니까 뭐야? 시오 빼야지. 3번 어렵사리 이렇게 쓰는 게 어딨어? 살다 하고 관계없으니까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어렵사리. 그죠? 살다와 관계없을 때에는 밝혀 적을 필요 없죠. 결심을 하고서도 할 일 없이 맞죠? 이때는 할 일이 없다는 말과는 관계없이 소리 나는 대로 할 일 없다. 맞겠죠? 함께 음식을 만듦으로써 틀렸지? 조사의로서가 붙으려면 명사형이 와야 되고 명사형은 만들다의 명사형은 뭐라고? 만듦, 리을, 미음을 써야죠. 만듦으로써 리을, 미음을 써야지.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여기까지 적어도 6분, 7분 내에 풀었어야 돼. 그죠? 여기까지. 왜냐면 완전히 국어 지식 문제를 앞에 몰아놨기 때문에 즉 1번부터 10번까지는 오리지널한 국어 지식 문제야. 문법 문제야, 맞춤법 문제. 그죠? 자, 나머지 11번부터 봅시다. 다음 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글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려면 일단 이 글의 주제를 잡아야 돼. 그러면 첫 단락 집중해. 사람들은 물건이건 사회적 지위이건 일단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나면 갖고 있지 않을 때보다 그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 행동경제학자 탈러는 이러한 현상을 보유효과라고 명명했고 실험으로 이를 증명했다. 그럼 이 뒤에는 뭐 나오겠어? 보유효과에 대한 실험으로 증명했겠지.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설명이야? 보유효과를 설명한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더 높이 평가하는 거. 이해돼요? 자, 1번. 교유효과와 관련된 관용 표현으로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완전 반대로 써놨네. 정답 몇 번? 1번. 쉽잖아. 지금 이 지문 앞에 것만 읽고 풀었어. 이해돼요? 앞에 것만 풀고 읽고 안 풀리면 그 다음에 나머지 봐도 되는 거야. 무조건 끝까지 읽는 습관만 버리면 돼. 독해는. 알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12번부터 13번인데 12번 수능 문제에서 많이 봤던 그런 형태지. 자,
이 글의 구조를 물었어. 그러면 가를 먼저 읽어. 항상 첫 단락은 읽어야 돼. 그래야 내용을 유추해 볼 거 아니야. 가를 읽었더니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그 집단은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행동 패턴이 생겨나고 여러 역학들이 정해진다. 아동들도 불과 3번 정도 만나는 후부터는 앉는 자리, 가지고 노는 장난감, 활동하는 순서들이 정해져 집단의 규칙이 형성된다. 이러한 일련의 패턴을 집단의 사회적 구조라고 부르는데, 즉 여기까지는 뭘 설명했어? 집단을 이루면 뭐가 생긴다? 사회적 구조가 생긴다는 거야. 그것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규범, 역할, 지위를 든다고 했어. 그럼 이 다음에 뭘 설명하겠어? 규범과 역할과 지위를 말하겠지. 이제 나의 첫 문장은 뭐로 시작했어? 규범. 다는 뭐로 시작했어? 사이먼이 이야기한 규범의 예를 들었지? 그러니까 나와 다는 하나지. 그 다음 라는 뭐로 돼 있어? 역할. 마는 뭐로 돼 있어? 지위. 그럼 나, 다만 하나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대등하게 써 있으면 돼. 그리고 이걸 포괄하는 주제문이 뭐야? 가고. 그럼 답은 몇 번? 2번. 지금 첫 단락 보고 나머지는 첫 줄만 보고 풀었어. 알겠어요? 이게 가능해야 돼. 항상 이걸 의식해야 돼. 꼼꼼히 읽는 습관 좋은 거 아니다. 알겠습니까? 평소에 글은 꼼꼼히 읽겠지만 시험 문제를 풀면서 절대 꼼꼼히 읽으면 시간이 쫓긴다. 알겠죠? 다음. 꼼꼼히 읽는 건 언제 꼼꼼히 읽으라고 그랬어? 첫 단락으로 안 되면. 알겠어요? 그러면 2번째. 그래도 안 되면 3번째야. 이해돼? 그러나 우리는 첫 단락을 읽고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썼겠다라는 걸 짐작해야 돼. 항상 글은 중심 문장 플러스 뒷받침, 중심 단락 플러스 뒷받침 단락. 그러므로 가에서 사회 구조를 설명하고 사회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는 지위, 역할, 규범이 있다 그랬으면 이 뒤에도 뭐가 나오겠어? 규범에 대한 설명, 역할에 대한 설명, 지위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 알겠어요? 아, 늙으니까 숨차. 자, 그 다음에 거기 13번 윗글에 젊을 때는 한 5분도 말했는데, 자, 그러면 13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됐어요. 1번 아동 집단의 사회 구조는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가글에서 이미 읽었지 우리. 외부로부터 주어져? 아니야. 지들끼리. 알겠어요? 지들끼리 일정한 패턴이 생겨서 그 안에서도 앉는 자리가 생기고 노는 애들, 놀던 장난감이 자기 걸 갖고 놀고 나름대로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어. 틀렸고. 2번 규범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행동을 이끄는 기제로 작용한다. 여기 써 있어야 돼. 써 있어야 돼. 그럼 규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어디야? 나의. 규범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행동에 관한 규칙과 기대를 말한다. 그대로 써 있죠. 따라서 그들을 이끄는 기제로 사용한다. 정답 몇 번? 2번.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3번이 맞는지 보려면 어디를 읽겠어? 라를. 4번이 맞는지 보려면 어디를 읽겠어요? 마를 읽겠죠. 만약에 나에서 확신이 안 들면 다라를 읽으면 되죠. 이해됩니까? 다음. 그리고 봐봐. 13번 문제 같은 건 우리가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하는데 1번에 대한 판단은 가에서 결정돼. 2번에 대한 판단은 나, 다에서 결정돼. 3번에 대한 판단은 라에서 결정되고. 어때? 차례대로 보면 돼. 알겠어요? 대신 직굳게 4번이 답이 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근데 출제하는 사람이 그렇게 엿먹으라고 안 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왜? 이건 읽어야지 답이 되니까. 조금 전처럼 주제만 파악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 세부적으로 읽어야 되거든. 알겠죠? 다음 14번. 뭐 그림까지 넣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또 그림까지 넣어서 자, 왜 그러면 교육청이 돈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도안하고. 자, 다음 공무원의 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민원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민원인에게 죄송하지만 다른 민원인들도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화법을 썼어? 아주 간사한 화법을 썼냐? 뭐야? 간접 화법을 썼어. 직접 조용히 해! 이러지 않고, 즉 다른 사람도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왜냐면 조용히 해 그러면 공무원한테 싸운 거니까 즉 간접화법으로 이야기를 했어. 기억, 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려는 거다. 그런가요? 그렇지. 듣는 사람에게 어떤 명령에 따른다는 느낌을 안 주고 자율적으로. 사람은 원래 그러거든.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할 때 그 행동에 긍정적 사고를 하게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조용히 해 이럴 때 조용히 하는 거하고 아유 주변을 좀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조용히 하는 건 느낌이 달라. 마치 조용하는 똑같은 행동을 누군가가 조용히 해서 하면은 모욕감을 느낀다고. 그러나 아유 주변도 한번 생각해 주겠습니까? 이러면 그때는 내가 조금 마치 동의하는 듯한. 알겠습니까? 어차피 상대의 말에 내가 조용하는 거지만 그래도 동의하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그런 간접화법이 좋다는 얘기죠. 물론 또라이한테는 이도저도 안 먹히죠. 알겠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담배 꺼! 이러는 것보다는 아유 주변을 생각해서 좀 자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다 이거죠. 다음, 발화 형식과 발화 기능이 일치한다. 아니죠? 지금 질문의 형태지만 실제로는 뭐야? 질문이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조용히 하라 이거야. 따라서 발화 형식과 발화 기능은 일치하지 않죠. 발화가 뭐야? 말하기야. 다음,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 틀렸죠. 직접적이 아니라 뭐야? 간접적으로. 그리고 화자가 청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다. 맞죠? 주제는 조용히 해달라는 겁니다. 정답 몇 번? 2번. 다음 15번. 오늘 공무원 그림이 좀 나이 들게 그려놨네. 자, 그 다음 15번. 가를 고려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일단 도이장가라는 고전을 들었어. 우린 이미 알고 있지. 이것이 신순경과 김락을 추모하기 지은 노래다. 근데 몰라도 윗글에 써놨죠. 가에서 예종이 도이장가를 짓게 된 사연을 써놨어. 그러면 아래의 도이장가에서 임은 누굴 말해? 왕건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공신들의 행적에 대한 예종의 평가 있지. 왜? 좋다 두 공신이여 오래오래 고든 자체를 나타내신 저 평가 마지막 줄에 나오지. 다음 8관의 기원에 얽힌 사연이 어딨냐 여기. 알겠습니까? 정답 몇 번? 3번. 그리고 공신으로 분장한 두 배우의 연행이 창작의 계기가 됐다. 우리가 그 스토리 사연에 들어있죠. 항상 국어는요 미리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건 국어 지식 문제밖에 없어. 나머지는 써 있어. 써 있는 거 보고 판단하면 돼. 아까 우리 지방직 앞서 풀었던 문제에서도 주몽시나 몰라도 상관없었어. 거기 있는 거 읽고 이해하면 됐고, 여기 지금 도의장가 문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여기 써놓은 거 보고 아 이게 신순경과 김락이라는 두 충신이 태조 왕건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린 걸 연극으로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연극의 행위를 보고서 예종이 그 두 충신을 예찬해서 도의장가라는 노래를 지었구나. 알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도의장가는 장르가 뭐야? 향각의 여요야. 향각의 여요. 즉 향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려가요라고. 그래서 향각의 여요로서 향찰로 표기된 노래입니다. 향각의 여요로 향찰로 표기된 노래. 서울시 같은 데서는 이런 문학사적 지식을 묻죠. 그러나 이 교육청에서도 그 문학사적 지식 같은 거 묻지 않고 여기 써놓은 걸 이해하는 문제로 냈습니다. 15번의 정답은 3번. 자, 16번, 17번은 스님도 이거 보고 어휴 수능 문제인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마 수능 문제에서 많이 봤을 거야. 그죠? 자, 송지향의 담오전이라는 글인데 앞부분 줄거리가 나왔고, 금주령이 시되던 때 한 성부는 한 양반집에서 술을 빚는다는 고발을 받고 담오를 시켜 그 집을 수색했다. 담오는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남편의 약으로 쓰려고 술을 빚었다는 주인 여자의 딱한 사정을 들었다. 담오가 항아리에 술을 버리고 술 담근 걸 누가 알고 있는지 묻자 주인 여자는 아침에 방문한 시동생에게 술을 대접했다고 답했다. 그래서 담오가 한성부로 돌아오는데 젊은 생원이 뒷짐을 진 채 내거리에서 서성이며 이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용모를 물어보니 주인 여자가 일러준 시동생과 같았다. 담오는 손을 들어 그의 뺨따기를 치며 꾸짖었다. 당신도 양반이요? 양반 명색에 몰래 술을 빚었다고 제 형수를 고자질하여
포상금이나 받아먹으려고 들다니. 결국 담호는 법보다도 뭘 중시한 거야? 인륜을. 적어도 가족끼리 벌어진 일인데 그걸 눈 감아줘야지. 그걸 가서 꼰지르냐고 즉 시동생의 따귀를 날린 거야. 이제 무슨 내용인지 짐작됐지? 그럼 문제 봐야지.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인륜적 강치를 중시하는 시대적 관점이 서술됐다. 맞나요? 예. 만약에 이게 인륜보다도 규범을 중시했다면 뭐야? 당연히 고발하게 했어야지. 그러나 담호는 그 사정을 알고 즉 주부의 사정을 들어줬죠. 2번. 지위가 낮은 인물의 행위가 전에 서술 대상이 됐다. 여기서 지위가 낮은 인물의 행위란 누구야? 담호? 담호는 요즘 말로 하면 뭐야? 여경이야, 여경. 알겠어요? 맞고. 3번. 사건을 서술하는데 대화와 행동의 제시가 중심이 된다. 그렇죠? 대화와 행동이 주가 되고 있지? 다음. 이 고전소설의 특징, 이런 거 암기한 친구들이 이런 걸 틀리는 거야. 왜냐면 고전소설은 대화나 행동보다는 즉 서술자의 서술이 위주가 된다. 이런 거 암기한 애들은 이런 걸 그냥 외워서 푸니까 잘못된 답을 하죠. 그러나 이 글은 뭐 고전소설이 아무리 그렇게 특징이 있더라도 이 글에서만큼은 어때요? 대화와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고. 가족끼리 고발하게 하는 포상금제도에 대한 비판. 이건 이 속에 담겨있는 어떤 세태고 이 글의 주제가 그런 포상금제도를 비판하려고 쓰는 건 아니죠. 이해돼요? 오히려 이 글은 뭐예요? 어떤 규범도 좋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인륜을 우리가 거슬리는 건 좀 피하자는 그런 소설적 발상이지 이것이 실용적으로 포상금제도를 비판하는 걸 표면에 둔 건 아니죠. 정답 몇 번? 4번. 예를 들어 흥부정 같은 데서 만약에 이 소설을 형제간의 우애가 중요하다는 걸 표면화한 거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소설을 무슨 재미로 보겠어? 이해돼? 단지 그냥 권선징악을 드러내려고 했다. 이러면 무슨 재미겠어? 여러 가지 그 속에 해학적인 게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그 소설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표면화했다는 얘기는 그런 주제도 들어있다 이 뜻이 아니라 그게 중심이라는 얘기거든.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춘향전의 주된 주제를 즉 탐관오리의 횡포 이러면 누가 그걸 읽겠어? 이해돼? 또 일부 종사의 여인의 도리 이러면 누가 읽겠어요? 재미없어. 우리가 춘향전을 보는 건 뭐야? 이거 16, 14 먹은 애들이 그지? 아주 어릴 때부터 완전 까져가지고 그냥 둘이서 그냥 보자마자 그지? 첫날부터 그냥 집에 가서 같이 뛰어다니고 이거 아주 그런 그 당시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변태적 행위에 우리는 호기심을 느끼고 보는 거야. 이해돼요? 따라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뭐 원수 가문의 화해 이러면 누가 읽겠어요 그걸. 그렇습니까? 연상녀인 좋아해서 상처 입었던 로미오가 우연히 친구 따라서 파티에 갔다가 뭐요? 자기보다 어린 줄리엣을 보고 아 이제 연상녀는 그만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줄리엣 만나가지고 그죠? 로미오가 실현당해서 간 거야 그 파티에. 그죠? 왜냐면 연상녀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연상녀한테 이제 결혼한 여자지 연상녀이면서 그 여자한테 이제 실컷 같이 놀다가 이제 버렸어. 그랬더니 로미오가 완전히 애가 맛이 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친구가 야 저기 파티 있다니까 가자. 그래서 가면 쓰고 가서 줄리엣 보고서는 그날 맛이 가서 결국 둘이 막 그 담 뛰어다니고 그죠? 이러면서 결국 둘이 마지막에 가서 죽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읽는 거지 두 원수 가문의 화해 이러고 읽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도 그렇게 포상금 제도를 비판했다는 게 주가 될 리는 없죠. 이해되나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20살 다 넘어서 뭐 연애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하겠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앞으로 살면서 뭔가 더 내가 보람되고 좋고 가슴 설레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겠지만 인간이 살면서 가슴 설레는 일, 그 중에서도 그것이 가장 지속성이 큰 것, 그리고 아주 정신을 놔버릴 정도로 그렇게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건 연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눈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애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살이 넘어서 어른이 돼서 연애를 할 때는 더더구나 조심해야 돼. 어릴 때에는 한번 횟가닥 정신이 갔다가도 돌아와도 큰 충격이 없는데 이 나이 먹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를 입게 돼. 원하지 않던 뭐 애가 생기거나, 그죠? 아니면 원하지 않던
통장이 저쪽으로 넘어간다거나, 그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잖아. 어릴 때는 그런 상처가 안 남아. 그러면 상처 안 남는 연애는요, 추억으로만 남거든. 근데 상처가 남는 연애는 상처로 남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20살 넘어서 할 때는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나이 20살 넘고 30살 넘고 이런데도 막 강렬한 사랑을 원한다 그러면 얘는 아직까지 뭔가 그런 삶에서 상처를 안 입어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몇 번 통장의 주인이 바뀌는 이런 일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막 성이 다른 애가 몇 개 나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충격을 받고 조심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왜냐면 사랑 앞에는 이 방어벽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거야. 직업도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크지. 그러니까 직업은 그 지속력에 있어서 그리고 그 충격에 있어서 사랑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의 과거의 조상들을 봐도 그 부귀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 사랑 때문에 한 방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나고, 그죠? 권력을 가졌던 한 인물이 한 여자 때문에 다투다가 나라를 말아먹고, 이게 한두 번 역사에 나오는 게 아니야.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인기 있고 명예가 있고 또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아도 이 화장실 애호증을 갖게 되면 또 애가 아주 한 방에 가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니까 우리가 이게 참 살면서 이게 남자 여자든 이게 참 문제예요. 선생님 주변에도 이 멀쩡한 여성이 자기 개발하고 직업적으로 안정되고 이러다가 남자 하나 잘못만 하니까 한 방에 가더라고. 남자도 그러지만 여자도. 그래서 막 통장이 주인이 바뀌어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빚도 미끄러 안고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안정적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나중에 공무원 돼서 여러분도 들어가 봐. 조금 주변의 동료들하고 친해지면 그런 사연 가진 사람들 곳곳에 숨어 있다. 그랬어요? 왜? 공무원은 대출이 잘 되는 직업이거든. 그러니까 못된 남자 여자가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미끼로 통장을 바꿔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연애할 때는 돈을 언급하면 안 돼. 이해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 정도쯤이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돈만 거래하지 않으면 상처가 그래도 덜 있어. 근데 이게 헤어졌는데 통장도 바뀌어 있고 이러면 상처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심하고. 그리고 연애하는 사이에 카드 주고받는 거 아니고. 그렇습니까? 대출 서주는 거 아닙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릅니다. 부부도 헤어지는 마당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의 핵심은 그거야. 그러니까 연애할 때 절대 통장 함부로 바꾸지 말고. 자, 그 다음. 따라서 16번에 이 포상금 제도가 핵심은 아니다 이거지. 다음 17번.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거. 담호를 갸륵하게 여기면서도 벌을 준 주부는 공사 분별이 철저한 가리다. 그럼 빨리 주부가 담호에게 벌을 줬는지 봐야죠. 이해돼요? 어딨어? 거기 바로 다음 단락에 큰 거리의 사람들이 놀라 이 광경을 둘러서 구경하느라 담을 쌓고 있었다. 이에 성이 나서 담호를 보고 소리쳤다. 이에는 즉 담호를 보고 내 어찌 주인 여자의 사주를 받아 몰래 술 빚은 사실을 감춰주고 도리어 고발한 자를 때리란 말이냐. 그러고는 담호의 머리채를 잡고 주부 앞으로 끌고 가서 아래였다. 주부가 담호를 힐책하자 담호는 사실대로 자백했다. 주부는 밑줄 쳐 짐짓 노하여. 그러니까 일부러 노한 척, 화가 난 척 하고 벌은 벌대로 줬죠. 이해돼요? 그러나 그 다음 단락에 유시의 관아가 파하자 주부는 조용히 담호를 불러 10개미에 돈을 주며 말했다. 내가 죄를 숨겨준 일을 내가 용서하면 법이 서지 못한다. 그래서 태형을 받도록 한 거다. 그러나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가상히 여긴 까닭에 상으로 주는 거다. 병 주고 약 주고 다 했지?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게 소설이나 영화 속에는 등장하는데 현실에서는 뭐야? 그냥 때리고 말죠. 알겠어요? 나중에 불러가지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때리고 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과 사를 구별한다는 건 이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공무원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겉으로는 보여줘야 돼.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내심,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건 법을 어겼지만 내가 동정할 만한 일이다 하면은 사적으로 뭔가를 도울 수는 있어도 공적인 입장에서는 공과 사를 구별해야죠. 자, 17번의 정답은 1번인데 문제는 이 문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풀 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라는 거야. 사실은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토리만 우리가 파악을 하면 충분히 문제는 쉽게 냈죠.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이런 건 스토리를 알 수 있을 때까지만 읽으면 돼. 알겠어요? 그리고 띄엄띄엄 읽는 습관을 가져. 이런 고전소설 같은 거 스토리 주고 줄거리 주고 이렇게 물어보면 띄엄띄엄 읽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리고 빨리 상황을 파악하도록 애쓰고. 알겠어요? 몇몇 모르는 어휘들에 겁먹지 말고 그냥 어떤 상황인가 인물을 중심으로 얼른 대략을 스케치하라고요. 다음 18번부터 19번 이 문제에 산성눈 내리네야. 이 시 읽어본 사람 여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험서에도 안 나옵니다. 이해돼요? 어떤 수험서에도 이 시 안 나옵니다. 대신 누구라도 풀 수 있게끔 냈죠. 자, 문제 봐요. 윗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결국 시어의 의미를 물었지? 기억. 병실 밖의 아이들은 놀다 간다라고 했어. 우리 눈이 내리는데 무슨 눈이 내린대? 산성눈이 내린대. 그러면 이건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냥 눈이 아니잖아. 산성눈이 내렸잖아. 그래서 병실 밖의 아이들은 놀다가 간다. 이는 활기찬 미래에 대한 소망? 아니지. 뭐예요? 또 아이들은 병실 밖에 나가서도 또 뭐야? 저렇게 산성비를 맞고 산성비를 맞고 그래서 또 병들 거라는 거야. 다음 니은번 하마터면 아름답다고 말할 뻔했다. 즉 이면의 진실을 의피하려는 욕망? 그게 아니라 산성비인데 아니 산성눈인데 그냥 하마터면 뭐야? 눈 내리는 거에 속을 뻔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하마터면 아름답다고 말할 뻔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겉으로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이지만 이 화자는 그 속에 있는 뭐야? 환경오염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은폐한다는 건 잘못됐죠. 이해되세요? 디귿번 현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절망이 시각화되었다. 내 몸과 마음의 석갈에 몇 개 소리 없이 내려앉는다. 결국 이 앞뒤를 보면 우뚝한 굴뚝 은색의 바퀴들의 그렇다. 이 무서운 이 시대의 속도에 치여서 내 몸과 마음의 석가래가 가라앉는다 했으니까 절망적인 걸 시각화했죠? 정답 몇 번? 3번. 다음 리을번. 자연은 인간에 대한 기다림을 아예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자연을 의인화해서 인간의 조급함을 드러냈다? 아니죠. 이는 조급함이 아니라 즉 자연은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와 같이 환경이 오염되면 결국 뭐야? 인간은 멸망할지 모르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거지 뭐 기다림, 조급함 이런 얘기는 아니죠. 다음 19번 밑줄 친 시어 중 윗글의 산성눈과 함축적 의미가 같은 거. 위에서 산성눈은 뭘 대신하는 거야? 뭘 상징하는 거야? 환경 오염된 물질을 상징하는 거야. 자연이 오염된 걸 상징하는 거야. 그 밑에 김기택의 바퀴벌레는 진화 중. 얘도 시예요. 알겠어요? 바퀴벌레 광고가 아니라 얘도 시야. 여기서 그렇게 오염된 환경을 말하는 걸 찾으면 돼. 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 살기 전 많은 벌레들을 씨까지 일시에 죽이는 독약을 만들어 뿌리기 전 저것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흙과 나무, 내와 강, 그 어디에 숨어 흙이 시멘트가 되고 다시 집이 되기를, 물이 살충제가 되고 다시 먹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빙하기, 그 세월의 두꺼운 얼음 속 어디 수만 년 썩지 않을 금속의 씨를 감추어 가지고 있었을까? 로봇처럼
정말로 철판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이 나올지 몰라.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살면서 철판을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불쑥불쑥 자라는 잘 진화된 신형 바퀴벌레가 나올지 몰라. 결국 인간이 살아가면서 끈질기게 환경을 오염하는 그 물질 문명들은 지속적으로 바퀴벌레처럼 지독한 생명력을 가지고 인간 세계를 위협하고 살아남을 거다 이거예요. 결국 인간은 멸종되더라도 바퀴벌레는 남듯이 결국 바퀴벌레는 아마 로봇으로 무장해야 이제 그 바퀴벌레가 살아남을 거라는 얘기는 그만큼 환경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고 바퀴벌레마저 생존하기 힘든 곳이란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바퀴벌레마저 이렇게 로봇처럼 진화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환경 오염의 결과물을 말하는 건 뭐예요? 중금속 폐기물. 나 답이에요 하고 뛰어다니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답을 가져와서 쓰면 되지. 자, 20번. 이태준의 농군이라는 즉 단편 소설입니다. 역시 여기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면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구도 읽지 않은 거야. 똑같은 조건에서 푸는 거야. 자, 질문이 뭐냐면 다음 글에 드러난 갈등에 대한 설명을 했어. 그럼 빨리 이 글의 갈등이 뭔지를 찾아야지. 본문을 봤더니 창권인의 가족은 고향을 떠나 만주 장자워프로 이주한 후 조선인들과 함께 땅을 사서 들판을 논으로 개간하기 위한 수로공사에 전념했다 그랬어. 동리에서도 조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다. 창권은 눈이 째지게 놀랐다. 위 구역에서 내려오는 조선 사람 하나가 아직은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지 우리가? 괭이를 둘러매고 여기 토민들 물러선 대로 뭐라고 여기 말로 호통을 치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찌그려 덤벼드는 것이다. 물러섰던 토민들은 와 흩어져 버린다. 창권을 둘러쌌던 패들도 슬금슬금 물러선다. 동리에서는 조선 부인애들 몇은 식칼을 들고 낫을 들고 달려들 나오는 것이다. 낫과 식칼을 보더니 토민들은 제각기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난다. 창권은 사지가 부르르 떨렸다. 여기선 저렇게 사나보다. 아니 이 붓도랑은 우리 목줄이 아니고 뭐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파악한 사건은 갑자기 조선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뭐야? 낫과 식칼 들고 뛰쳐나왔다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 구체적으로. 그죠? 다음을 봤더니 이 장자워프를 수십리 둘러싸는 토민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조선 사람들이 붓도랑 내는 걸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갈등의 요인은 이 수로공사에 대해서 토민들과 조선 사람들이 입장이 다르다는 거지. 왜냐하면 반대하는 이유는 지극히 단순한 것이다. 붓도랑을 내어 논을 풀면 그 논에서들 나오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였다. 방바닥 같은 들이라 자기네 밭에 모두 침수가 될 것이니 자기네는 조선 사람들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떠나야 오르냐는 것이다. 너희들도 그물을 끌어다 벼농사를 지으면 도리어 이익이 아니냐 해도 막무가내였다. 자기는 벼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거니와 이 밥을 못 먹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쌀밥 못 먹는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사건 나왔네요. 여기서 갈등의 요인은 토민들과 조선 사람들 간에 즉 농사 짓는 데 쓰는 그 수로 그 물을 어떻게 대느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거죠. 1번 조선인들과 토민들은 땅의 소유권을 두고 대립한다. 아니지? 소유권이 아니라 물줄기를 어떻게 할 거냐야. 2번 조선인들은 대화라고 토민들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을 한다? 아니죠. 지금 여기서 조선인들이 낫과 그리고 또 식칼을 들고 뛰어나왔고 그래서 토민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썼으니까 관계없고 토민들은 밭농사를 고집하고 조선인들은 논농사를 지으려 한다. 정답 몇 번? 3번이죠. 토민들과 조선인들은 붓도랑 공사 방식이 아니라 한쪽은 뭐야? 도랑 내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기네 밭은 물바다가 되니까 도랑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 방식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죠. 자, 교육청은 작년 문제도 그렇고 올해 문제도 그렇고요. 이 독해 지문이 깁니다. 그리고 지방직 우리 문제와 비교해 봤더니 지방직은 거의 현대문이죠. 소설을 내도 현대소설만 내고. 그런데 이 교육청 문제는
시든 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지문이 상당히 긴 걸 내서 훨씬 시간이 촉박하죠. 선생님도 이 문제 푸는데 17분이 걸리더라고요. 아까 행정직 문제보다 3분이 더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학생들이 풀 때는 한 20분이 채 넘지 않을까 싶어. 한 21분, 25분이 걸리지 않을까. 알겠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보다 국어에 대해 아는 건 많더라도 이 급박하게 풀어야 하는 동기는 여러분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속도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러나 선생님이 그래도 조금 더 빨리 풀겠지. 빨리 요령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플러스 조금 하면 내가 볼 때 이 교육청 문제는 빠듯하게 풀지 않았을까.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고 독해는 조급하면 틀린 문제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직 문제보다는 지방직 문제보다는 요 지방교육청 문제가 조금 더 결과적으로 점수 분포가 더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그거야 결과론적인 얘기고 사실은 시험 끝나고 뭐 컷이 어떠냐 시험이 어렵냐 하는 건 사실 하나만 하는 소리야. 알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뚜껑 딱 열고 합격 불합격 이걸로 끝나는 거지 뭐 시험이 뭐 과목이 뭐가 어땠느니 이거는 그냥 시험 끝나고 우리가 허탈하니까 뭐라도 떠들고 싶어서 그냥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뭐 예상 점수가 뭐다 이것도 다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 그리고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시험장 가서 막 힘들게 푼 것 같아. 근데 점수 맞춰서 봤더니 뭐야? 잘 나올 때가 있고. 이해돼요? 문제 풀 때는 뭐야? 뭐 이거야 뭐 하고 설렁설렁 풀었어. 잘 본 것 같아. 그리고 하루 실컷 놀고 다음날 맞춰봤더니 뭐야? 과락. 이럴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시험 끝나고 뭐라고 떠드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이제 오늘쯤 이제 조금 차분해진 다음에 이렇게 과목별로 돌아보면 자기가 객관적으로 좀 합격권이다 아니다 이런 느낌들이 올 겁니다. 국어만 보고 말한다면 행정직이든 지방직이든 또 이 교육청이든 모두 90점대는 돼야지 우리가 합격권이지 않을까. 알겠어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모든 과목이 고르게 봐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직렬의 친구들은 모두 치열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이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네요. 어쨌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이번 시험을 치고 온 친구보다는 이제 앞으로 칠 친구들이 더 많은데 문제를 보면서 알겠지만 그냥 이런 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암기해서 반짝반짝 푸는 문제는 사실은 국어 지식 문제밖에 없고 나머지 독해는 결국 내가 얼마나 요령껏 그리고 글을 읽는데 자신감 있게 읽는가. 알겠어요? 그리고 많은 걸 읽어두려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글을 읽는데 문단의 구조를 늘 파악하면서 좀 요령껏 읽는 이런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한자나 이런 경우는 지금 교육청은 한 문제도 안 냈죠. 그렇지만 또 이 한자나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공부해야 될 최소한의 것만 하면 된다. 알겠어요? 넓히지 말고 두려워 말고 최소한의 것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